정말 만장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은 춘천인데요. 여러분 강릉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해보면 그 도시의 명칭을 보면 원주가 제일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춘천인데 강릉은 늘 제가 볼 때 명칭이 상당히 좀 고상하고 품격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뭐 평소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입구에서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저 때문에 이 강릉 집회가 열렸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내막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영동 지역에 꼭 한번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잘 나질 않으셔서 영동 지역을 이제 방문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번에 꼭 가십시다라고 해서 이제 온 것이지 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아마 이쪽 영동 지역이니까 속초, 삼척 뭐 다 포함해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다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한 11시 반 정도에 연설을 하신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호텔에서 좀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늘 우리 전광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아주 빡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육간에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육적으로도 예컨대 터무니없는 고소 고발을 이제 당하시는 것이고 또 수많은 언론사에 의해서 비난을 다 받고 계시고 또 예컨대 또 영적으로는요 사탄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짓누름보다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받는 그 영육간의 공격에 정말로 그 짓눌림을 많이 당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참석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1순위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총사령관이 건재해야만 그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힘을 내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예. 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법대 동기들하고 이제 한번 식사하는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주로 우파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쉬운 것이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6, 7은 광화문에 매주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상당수는 우파인데도 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장관을 지낸 친구인데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내란은 아닌데 12.3 계엄이 위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고 실질적 요건에도 하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절차적 요건의 문제가 그게 심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쏙 빼는데 실질적 요건, 즉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또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지금 언론의 태도를 보면요. 12월 달에는 전국을 휩쓸던 단어가 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갔어요. 며칠 전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할 때 보면 내란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뭐라냐면 친위, 군사, 쿠데타다. 이 용어를 쓰고 있지 대표 연설에서 내란을 뺐단 말이죠. 제일 먼저 내란이라고 정의를 내린 자가 이재명이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말하는 인간이 이재명인데 지금은 내란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자를 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그 이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그 조선일보의 박정훈 그 칼럼을 보니까 내란죄의 선동 프레임이었는데 그건 예컨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쓰는데 아직도 이런 표현을 해요. 12.3 계엄이 위헌이면서 위법이라는 사실은 상당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동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전국을 다시 다니면서요. 제가 초창기에 위원이 아니라 그랬는데 12.3 계엄이 왜 위원이 될 수 없는지를 제가 국민들을 제가 계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12.3 계엄을 다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란이라는 말에 쏙 들어가면서 이재명이는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친위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연장 등을 위해서 계엄을 통해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여당에서도 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친위 쿠데타란 말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현혹돼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맞아요. 그걸 친위 쿠데타라 그래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니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우리는 5년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하겠다. 한 번 더 하겠다. 아니면 5년의 대통령 임기를 7년, 8년으로 늘리겠다. 계엄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장악한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내가 대통령 임기를 5년인데 7년 하겠다.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을 2번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친위 군사 쿠데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계엄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예컨대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가당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떠들면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치려고 시도했다면 친위 군사 쿠데타가 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밑에 보면 언론이나 학자들 이런 데 사람들이 아직도 12.3 계엄이 위헌이라고 좀 떠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7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전지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그 밑에는 빼고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반드시 병력이 필요해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이런 아픈 추억들이 있죠. 계엄 그러면 다 무시무시한 거, 그렇죠? 탱크가 있고 장갑차가 움직이고 군인들이 실무장한 군인들이 뭐 도시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 계엄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엄은 머릿속에 이게 나쁜 것 아니냐? 왜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계엄이 진정 나쁜 것이라면 헌법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먼저 여러분이 지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계엄은 나쁘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계엄은 위험하기도 하고 비상한 것이지만은 필요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거라면 헌법에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이요. 가장 이제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이 사변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전시사변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90%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대통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77조는요. 헌법에 몇 개 안 되는 국가 원수로서의
고난입니다. 이 또 하나가 있는데 72조는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대통령에게 허용된 최고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그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77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예컨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국정마비다, 입법독재다, 예산농단이다 이 이외에도 예컨대 정말 사이버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여하튼 이 판단은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아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다음이요. 법적으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만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유권한이다, 비상대권이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모임에서도 그 장관 지낸 친구가 잘난 체 하느라고 야 그러면 김 교수 예컨대 이런 실체적 조건에 이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비판하는 거 이해가 간다. 나도 의아했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판단하냐 이게. 헌법을 봐라 말이지. 누가 이 판단을 하게 만들었냐 이게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만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통제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뒤에 보겠지만 대통령은 이런 사태로 판단했지만 국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항에 보면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했어요. 대통령은 해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전혀 관여를 못하겠느냐? 제가 여기서 제가 글도 발표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퇴행적인 헌법재판소의 인물들 말고 원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종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봐요. 그러나 제가 어제 그 강 장관한테 얘기했지만 너 분명히 알아둘게. 그럴 경우에 이 대통령의 권한은 비상대권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법리적으로 설명하면요. 사법자제란 말을 씁니다. 사법부가 자제해 옳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을 했어요. 국군 파병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헌재가 뭐라 그랬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헌재가 말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자제설이라는 견해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뭐 당장 만든 용어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헌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요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재가 대통령을 가름해서 대통령을 대체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가. 그러니까 다 열중쇼한 거예요. 다 열중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지위를 지가 가름해서 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 판단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판단을 중단해야 옳다는 것이 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강릉분은 박수가 참 약하네. 그 72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뭔가 제가 여기다 썼는 건 뭔가 하면 77조와 72조는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새 지금 헌재는 계속 이 절차 가지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뭐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부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제 그 장관 지낸 친구도 얘기하다가 내가 야, 이 정도 절차 문제는 사소한 것이고 지엽적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꼴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 그러니까 본인도 당장 접었어요. 접었는데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 가지고 떠드니까 언론에서도 뭐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떠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헌법 89조를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심의란 말은 헌법적으로요, 의결한 말과 달라요. 의결은 참석자들이 회의의 결과 투표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결입니다. 심의는 뭐냐? 거쳤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 그래서 국무회의는요, 뭐 국무회의가 25명에서 30명인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 30명 전원이 예컨대 대통령에게 계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해도 대통령은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건 헌법학자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기구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격려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를 갖다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의기관의 성격이 되는 것이에요. 헌법을 보면 89조 5호에서 계엄과 그 해제, 계엄을 선포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이요.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지엽적인 사항 아닙니까? 또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이 회의록은요,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지 국무회의 그날 거기서 작성하는 거 아닌 것이죠. 이건 이제 행안부의 소속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헌재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야밤에 대통령실에 모여서 차 마시러 왔냐 말이죠. 뭔가 회의를 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근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와 같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뭘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은 11명이 올 때까지 회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국무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11명이 될 때까지, 즉 과반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11명이 되니까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차 마시러 왔으면 뭐 11명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야, 이거 어떠냐, 저떠냐 라고 말을 할 터인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바는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뭐 개회 선언을 했다, 안 했다, 뭐 애국가를 안 불렀다, 이거는 매우 지엽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서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이건 국방부 장관이 그 안건을 만들어 와요. 오면 그 보고를 하고 국무총리가 거기다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보통 국법상 행위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왜 국방부가 그런 문건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최고의 요건이 뭐냐면 비밀 아닙니까?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안건을 미리 작성을 안 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은 후에 내가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한 다음에 뒤에 그런 이 서류를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이 부서는 반드시 사전에 도장을 찍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일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것은 다 아래로부터 올라오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면요 다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 작성을 하도록 하고 부소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장관 구속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런 서류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건 불가피한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이 절차적인 문제들은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것이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요,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이요. 이 사항을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도록 했는데 이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절차를 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냐면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대통령은 연설문을 뜩 낭독하셨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살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선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40년 전 생각해 보면요, 비상계엄은 다 이랬어요. 눈을 떠보니까 군인들이 다 나와 있어. 총 들고 주변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언론사 또 정부 청사나 중요 기관에 다 탱크들이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 비상계엄을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번 같이 지금부터 비상계엄 합니다 라고 하는 계엄은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이번에 행한 이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군인들이 나와 있는 것이, 탱크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연합사에 계엄과가 있다고 제가 봤는데 그 계엄과에 보면요,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비상계엄은요, 군인이 7만에서 10만 정도가 동원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행 규정입니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요, 계엄을 늘 준비합니다. 늘 준비하고 훈련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 때 대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확하게 7만에서 10만의 병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몇 명 동원됐죠? 국회에 들어간 게 280명, 선관에 들어간 것도 한 290명인가? 300명, 총 600명이 안 돼요. 비상계엄은 7만에서 10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계엄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7만에서 10만 명 병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비상계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00명도 안 되는 사람만 동원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0시 반인데 사실상 국회 통고를 할 필요가 없던 것이 10시 반이니까 다 국민들도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다 알았고 국회의원들은 다 사실상 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고가 됐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국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이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 되지만 그 하자는 치유가 됐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의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상계엄의 크기와 질을 따져봤을 때 결정적인 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방송에서 보면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이 막 들어가서 어서롱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니 예컨대 왜 군인이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헌법은 이 사망인데 보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요, 둘째 줄에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뭐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예요.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뭐 거기 있는 직원들을 예컨대 뭐 핸드폰을 뺏었느니 뭐 그러는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뭐 영장 없이 뭐 뺏었다 안 뺏었다 그거는 법적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은 뭐냐 영장주의 예외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언론 출판은 제가 빼고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법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일반 민형사 재판이 군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니까 정부만 보겠어요. 정부만. 정부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특별한 조치의 내용이 뭐겠는가? 저도 몰라요. 30년 넘게 제가 국립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했지만 저도 모른다는 뜻이. 저가 모르면 대한민국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헌법 교수들의 논문이나 글을 봐도 여기 대해서 이런 방구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요. 그랬는데 그럼 정부하고 중앙선관위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앙선관위의 업무는 딱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정당사무, 선거사무, 국민투표사무. 요 정당과 선거와 국민투표는요 크게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를 따지고 보면요 요거는 순수한 행정사무에 속합니다. 요거는 법을 만드는 거 아니죠. 법원같이 법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순수한 행정사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앙선관위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그 아픔 때문에 이 선거사무를 행정부에 맡기지 말고 실질은 행정이지만 다른 헌법기관에 두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왜 포함된다고 보느냐. 지금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자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에 허용된 비상대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부의 범위를 좁게 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은 선거, 국민투표, 정당사무인데 이 세 가지 업무의 본질은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닙니다. 행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념으로 넣어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여러분 어저께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8번 예컨대 국정원 3차장 전 3차장이죠.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 8번 동안 8번에 해커 시험을 해보니까 7번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유령 투표도 만들 수 있다. 결과까지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직원이 쓰는 인터넷망과 선거사무의 인터넷망과 투표사무의 인터넷망이 연결돼서는 안 되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선거사무와 투표사무까지 손을 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대통령은 이번에 초점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 칠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또 어머니 나오시네. 뭐 다 좋습니다. 감사해요. 여하튼 중앙선관위는 그 업무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본질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정부의 개념에 정부를 넓게 봐서 포함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일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군인들이 중선에 들어가서 서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한 것도 뭡니까? 나오잖아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 이게 설명드렸죠? 선관 넷째 줄에 선관위는 정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유는 정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정부 속에 중앙선관위는 포섭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5항을 보면요.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지금이 비상사태에 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통제 방법이 헌법상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제 방법을 헌법은 두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과반수 요구를 해서 하면 해제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에 응하도록 한 것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함부로 나서서 콩이냐 파치냐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헌법의 조문은. 아시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법원은 해서는 안 되지만 헌재까지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헌재는 헌법 최후의 수호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자제해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양 가름해서 상황 요건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는 것이에요. 맞죠? 제가 봐도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다음이요. 근데 초창기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얘기는 그 반란적 측면에서 말을 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동의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제 1979년 11.6 사태 때 10월 26일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나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듬해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조치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엄 선포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부르시자고요. 이것에 대한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확립된 판례는. 근데 이 5월 17일 날 확대된 것이요. 이듬해 81년 1월 24일 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80년 5월 17일 날 계엄 비상계엄 확대가 된 날로부터 보더라도 440일이 지나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해제했죠? 길어야 6시간이죠. 짧으면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이걸 1980년도에 일어난 이 비상계엄하고 440일 만에 해제된 이 비상계엄하고 지금의 2시간 또는 6시간짜리 비상계엄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판례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당시는 사망자가 165명, 부상자 376명, 행불이 76명이에요.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상자 한 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40 몇 년 전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은 440일 만에 해제가 됐고, 관련자들이 사망자만 165명이 발생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이, 또는 예컨대 그 당시는 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말을 해도 적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고 6시간도 안 돼서 해제가 된 것이고 단 한 명도, 한 명의 부상자도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에 40년 전의 판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러한 과거의 예를 가지고 지금의 것을 판단해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놈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재명이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반란의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상식 있는 분들도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자, 6시간짜리 계엄이죠. 부상자도 없죠. 흔한 탱크나 장갑차도 없어요. 그렇죠? 또 계엄이 이퀄 내란이라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 계엄을 무조건 내란이라고 해버리면 77조에 계엄을 갖다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겠냐 뜻이에요. 할 수가 없죠. 계엄 이퀄 내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선포하냐 말이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근데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씩 이제 풀리고 있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확신을 들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인데, 첫째, 최상목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 뭐 대통령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이 쪽지는요, 김영현 국방장관이 옆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최상목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증언이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민선이가 물어보는데, 이 뭐 비상 입법 TF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가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에요. 이번에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에요.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다라고 해서 김현태 단장이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고, 헌재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15에서 20명의 요원들이 150명 넘는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은 군인이 7만에서 10만이 투입되는 것이 비상계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좀 현행되어 있어요. 따라서 실무자가 하자는 병력이 300명 미만인데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게 거짓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근데 헌재의 졸속 심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검사 작성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과거에 경찰에서 이제 그 작성한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요, 본인이 법정에서 부정해버리면 그는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검사가 작성한 문건은 법원에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2020년에 이 법을 다시 고쳐서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도,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도 본인이 법정에서 나 그때 회유당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휴지가 돼버립니다.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선인이 해석하면 무조건 다는 아니고 신빙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판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 춘천에 현직 검사장이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지금의 헌법재판소 태도를 보니까 과거 안중근 그 의사를 심판했던 일제의 판사보다도 더 못하다. 안중근은 1시간 반 동안에 최후 진술을 허용했는데 대통령이 3분 달라고 했는 것도 문용배가 잘라버렸어요. 반대 신문하겠다는 것도 잘라버렸단 말이죠. 나쁜 놈 넘어서 죽일 놈이죠. 예. 여하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강릉에 또는 이 영동 지역에 있는 애국 동지들이 많이 모이신 이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모여서 헌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탄핵하고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이죠. 그렇죠? 예. 다음이요.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번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건 뭐 저도 모르는데 저는 뭐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말라 그래서 또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참 이게 어려운데 예. 이상민 탄핵할 때는 8대 0으로 탄핵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진숙 탄핵은 4대 4가 됐어요. 그러면 이진숙 씨가 근무 이틀 했거든요. 이틀 했다면 이진숙 씨의 탄핵도 8대 0으로 기각되어 오라요. 그런데 이 네 인간이 무조건 인용의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로 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은혁 이 인간에 대한 권한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선고하기로 된 그 당일날 2시간 전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 버렸어요. 이거는요 망신 중에 대망신입니다. 헌재 35년 역사에서 이런 흠은 없었는데 선고를 하기로 한 날 2시간 전에 선고 오늘 못하겠다 다음으로 연기한다 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겠느냐? 그거는요 이 권한쟁의는요 5대 3이면 됩니다. 과반수이기 때문에 8이니까 5명이면 돼요. 탄핵은 6명이 필요합니다. 6명이 필요한데 권한쟁의는 현재 8명이니까 5명만 찬성해도 권한쟁의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영배 입장에서 또 이 4명 입장에서는요 4명이 반대하니까 이 권한쟁의를 어떻게 됩니까? 기각해야 돼. 기각하면 망신살스러우니까 그날 선고를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한번 또 열었거든요. 연 다음에도 다음에 이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5명만 됐으면요 못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은혁을 임명해 줘야만 6명 만들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4대 4로 갈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은혁 권한쟁의가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부 평의에서 4대 4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참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자유우파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게 원칙대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달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영동 지역에 있는 모든 애국동지가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 다 모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10명씩 설득해서 아주 광화문 전체, 서울시 전체를 의로운 분노로 채워주시면요 요 4명의 재판관들이요 힘을 얻고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대통령이 임명한 세 놈도 배신했어요. 그래서 8대 0이었어요. 8대 0.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요. 12월 3일 날 비상금이 선포됐죠? 12월 7일 날 우리가 집회했습니다.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그때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14일 날 그때는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러나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52%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11%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광화문에서 7일날, 14일날, 21일날, 28일날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으면요, 10일에서 7로 떨어지고 4, 5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12월 7일, 14일부터 해서 계속 반전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컨대 이 저체온증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요, 이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 더 이상 죽지 않을 정도의 한계 내에서 저체온증을 병원으로 이송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한계를 넘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7일, 14일, 20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도 힘을 얻게 된 것이고, 또 대통령도 자신 있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 많은 보수파가 결집해서 애국의 마음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데, 보시면 1000만이 모이면 자유우파 재판원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광훈 목사님께 내란, 선동, 선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위가 다 종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새로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폭동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폭동과 국헌 문란의 목적을 목사님이 계획하시면서 선동을 한다 그러면 선동, 선전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죠. 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헌법에 의해서 인정된 저항을 행사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고쳐야 될 것이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저항운동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지, 결코 지금의 현 체제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 선전, 선동은 100%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헌재의 변론이 한 번 더 남았는데, 여기서 뭐 한두 번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반드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의로운 분들을 표출해 주신다면 반드시 헌재에서는요 4대4로 끝날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